이렇게 해서 사분면으로 만들어 놓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포트폴리오가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더 높은. 자, 그런 차원에서 진짜 약간 좀 글로벌 투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그 연기금 있죠. 여기가 가장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이들은 약간 좀 어떻게 투자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할 때 보통 이제 기관이라고 부르는 그 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하고 그다음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 근데 뭐 이 펀드들 중에는 이 연기금의 돈도 들어가 있겠지만 일단 연기금하고 이쪽하고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니까 연기금을 보면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수백조, 수십조 이상 되고 해외는 더 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3위 정도 될 거예요. 사이즈로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고 제가 조사했던 바로 굉장히 잘하는 연기금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제 CPPIB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금이 직원이 1,900명 운용하는 직원이 그리고 이제 홍콩에 있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 한 1,800명 운용하는 사람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직원이.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전문가들이거나 그런 코스웍을 밟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봤죠. 왜냐하면 그 자료들이 실시간으로는 안 나오는데 분기 단위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다 정부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서 나온 것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연기금도 그렇고 해외 연기금도 그렇고 다 자산 배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금의 목적 자체가 꾸준히 연금을 주거나 기금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와야 되고 장기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정 수익 이상을 계속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이 목적이랑 되게 잘 부합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제가 거꾸로 말했어요. 제가 자산 배분을 공부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연기금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거기서 개발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연기금의 목적 자체에서 안정적이고 괜찮은 수익률을 꾸준히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를 계속 고민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식 채권 요 정도만 갖고 있었다가 예일대 연기금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체 투자 부분을 되게 활성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이제 자산군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요. 그것도 이제 각각 자산군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개 자산군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요. 근데 보면 이제 저도 자산 배분 투자를 하니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 저 스스로도 많이 해요. 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6개로 한 건 알겠어.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나라의 연기금이 다 6개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럼 6개로 하는 건 오케이. 뭐 ETF로 하는 것도 오케이. 그럼 몇 프로씩 투자해야 돼? 저 스스로도 이게 숙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제 모든 투자 자금이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프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래서 이제 석사를 할 때도 그거를 몇 프로를 하는 게 좋은지를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을 해서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더라. 모두가 이제 최적의 자산 배분이 뭐냐 이렇게 찾아다녀요. 야, 아까 마치 그 성배를 찾는 것과 비슷한 건데 제가 왜 정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그 똑똑한 전 세계에 있는 연기금들의 자산 배분 비율을 보면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주식이 많고 어떤 나라는 채권이 또 많고 어떤 나라는 또 대체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야, 그 똑똑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도 의견이 다른 걸 보면 확실한 정답이 없는 거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저 역시도 제가 뭐 100개 이상의 논문을 봤는데 이게 정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적절히 나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다운으로 접근하거든요. 뭐 중립형의 투자자면 위험자산 반, 안전자산 반, 반반. 너무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그리고 위험자산에서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뭐 골드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뭐 대충 3분의 1. 그리고 안전자산 내부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탑다운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생각보다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형의 장점이 뭐냐면 최적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과최적화라고 하는 오버피팅 문제에서 자유롭거든요. 과최적화가 구체적으로 이제 과최적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조합했더니 혹은 미국 주식 55%를 넣고 뭐 한국 채권 22%를 넣었더니 수익률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최적의 비율이 요때의 기간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막상 그걸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죠. 달라지는 뭐 거죠. 1년, 2년 정도 해보니까 오히려 더 깨질 수도 있는. 비율이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최근성 편향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치 데이터 가지고 보통 하거든요. 모형을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 바뀌는 비율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수익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통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이제 퀀트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모형을 만든 다음에 모형을 만들 때 그리고 혹은 그 모형을 튜닝한다고 하거든요. 튜닝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튜닝할 때 이렇게 바꾸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요. 바꾸고 나면 최적화가 너무 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익은 오히려 안 나오는 더 나쁘게 나오는 이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은 혹은 이사님은 지금 주식이 더 빠졌으니까 주식을 더 사면 어떠냐고. 혹은 뭐 나는 뭐 원유를 넣고 싶다. 원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혹은 지금 달러가 너무 1,300원 비싸졌으니까 달러를 좀 줄이고 싶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막 주세요. 저는 이제 원칙을 고수합니다라고 하죠. 왜냐면 지금 그분들의 질문이 그 최근성 편향이거든요. 딱 요즘 시장 보고 내 뇌피셜상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순정이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너무 튜닝 많이 하면 이제 사실은 오히려 작동이 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찾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 윌리엄 번스타인이 그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히 자산 배분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배분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다이어트 얘기랑 비슷하죠.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있어요.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연예인들이 많이 하시는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을 찾아서 아무리 헤매봐야 올 여름에도 역시나 날씬한 옷은 입기는 어렵고요. 아주 단순한 비법이지만 이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속 가능한 게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투자에서 되게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단어가 지속 가능하냐, 반복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 모형이 이제 로버스트하냐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얼마나 견고하냐.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도 이 모형이 굉장히 견고하면 쭉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형을 계속 바꾸고 하다 보면 사실은 시장을 쫓아가기도 버거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더 궁금해지는 게 이사님이 그렇다면은 약간 이러한 변수들 고려한 거 다 해서 딱 소개해 주시는 한국형 올웨더 투자 전략. 여기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번에 그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제 누구나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간편한 이제 비빔밥처럼 요 정도 포트폴리오면 누구나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초간단 포트폴리오를 이제 넣어놨는데 이름을 이제 K 올레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듣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한 거고, 이제 올레더라는 것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기본적인 철학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붙여서 K라고 했는데, 올레더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계 최대 이제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브리지워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용하는 펀드 이름, 2개 펀드 중에 하나가 올웨더 펀드라고 하고요. 올웨더라는 거는 이제 경제의 모든 계절, 올웨더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웨더에서 설명할 때는
크게 이제 네 개의 사분변으로 이제 나눠 설명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좋을 때, 높을 때 좋은 자산은 주식, 회사채, 원자재, 금, 신흥국채 이런 게 있고, 네. 그리고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을 때 좋은 자산이 미국 국채나 물가 연동 채권이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 요즘에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 네.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더 높을 때 좋은 자산이 물가 연동채, 원자재, 금, 신흥국 채권 이렇게 보고,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보다 낮을 때 좋은 자산이 주식, 미국 국채다. 이렇게 해서 사분면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균형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이제 올레더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올레더 투자에 대해서 분석한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올레더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계속 오픈하진 않거든요. 그 회사에서, 브리지워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주식이랑 국채, 그 다음 원자재, 골드 이런 자산들에 이렇게 분산을 해서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혹은 이제 국내에서 나온 이제 올레더 전략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우리가 현재 다 겪고 있는 것처럼 주식 국채 다 빠졌는데 유일하게 올 상반기에 오른 게 환율이거든요. 맞아요. 달러원 환율이 뭐 지금 1,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환율이 이번만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 과거에도 경제가 안 좋을 때, 주식이 빠질 때 환율이 계속 올랐었어요. 코로나 때도 올랐었고, 네. 뭐 2008년에는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개 그런 이제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홍춘욱 박사의 환율의 미래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이제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굉장히 잘 분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만 맞다고 해서 다 쓸 수 있진 않거든요. 데이터도 맞아야 되지만 금융경제학적인 환경과 잘 설명이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올레더의 컨셉, 자산 배분이죠. 자산 간 분산에 더해서 자산 분산, 뭐 지역 분산, 거기에 통화 분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노출, 즉 달러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더 높은 이런 모습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러면은 약간 좀 그 6가지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대충 뭐 하나 스타일 정도 한 몇 퍼센트로 비중 조절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6가지 자산을 이제 보통 주식, 그 다음에 국채, 네. 그다음에 대체 투자 이렇게 가져가는데, 주식도 이제 해외 주식 그 대표로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네. 혹은 신흥국 주식. 한국이 신흥국이니까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그 다음 국채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채 네. 반, 미국 국채 반. 근데 이 미국 국채를 이제 환 노출되어 있는 네. 상품으로 가져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달러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가고요. 미국 주식도 사실은 환 노출된 걸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달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으로 금하고 현금을 저희는 가져가요. 네. 현금이 왜 대체 투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네.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체 투자 자산의 가장 중요한 장점, 혹은 국채와 이런 자산들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자산이 빠질 때, 혹은 두 개가 빠질 때 얘는 안 빠지거나 오르면 되거든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고, 골드, 뭐 현금성 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자산군으로 나누고요. 여기서 이제 누가 봐도 위험 자산이 주식,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위험 자산이고, 네. 그 다음에 한국 국채, 미국 국채, 현금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자기의 위험 성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큰 수익보다도 한 5%만 나면 되고, 수익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많이 빠져도 10%까지는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안정형으로 가는데, 안정형은 이제 안전자산의 70%, 위험자산의 30%.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3분의 1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3분의 1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되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나는 나이도 젊고 투자할 기간도 많이 남았고 수익률이 한 7, 8%는 돼야 된다. 혹은 9% 정도 노린다라고 하시면 위험자산의 70%를 넣는 거죠. 그리고 안전자산의 3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게 심플하게 맛있게 영양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한 6개의 자산을 네. 분류를 해서 투자를 하긴 하지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자 성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네. 안정형, 공격형, 그 다음에 약간 중간 정도 해당되는 네. 약간 중립형 이런 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중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책을 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